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의 이해.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상표와 브랜드를 중심으로 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국내 또는 국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체 강의 구성 및 교육 목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4장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는 상표와 브랜드의 이해, 이론적 기초를 설명을 하고 2장에서는 실무 브랜드 관리 및 성공, 실패 사례, 그리고 3장에서는 상표권의 주요 분쟁, 또 주요 판례 분석에 대해서 저명한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4장에서는 실무 브랜드 구축 및 방어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더 이미지화하여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이론적 기초에서 상표와 브랜드가 어떻게 다르는가, 브랜드와 상표 개념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상표 제도의 핵심 기능을 파악하는 것, 이것이 1장에서 하고요. 제2장에서는 실무 관리 사례 분석입니다. 상표 브랜드 관리에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 이렇게 대해서 이른바 고통명칭화로 됨으로써 권리 상실의 위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3장에서는 주요 판례 및 이슈를 학습합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브랜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판례를 가지고 알아봅니다. 그리고 상표와 브랜드를 통한 자사의 이익,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축 및 방어 전략입니다. 여기에서는 비전통적 상표의 확보부터 시작을 해서 글로벌 마드리드 출연 제도, 또 능동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제시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1장에서는 상표와 브랜드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상표, 브랜드 이런 게 했을 때 막연히 생각했던 것, 즉 감성적 인식에서 법적 권리로의 전환하는 이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비즈니스 경쟁력을 무기화할 수 있는, 강점화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랜드와 상표의 정의 및 핵심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브랜드와 상표, 일견 비슷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 법적으로 또 정성적으로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브랜드, 상표는 트레이드마크 얘기를 하죠. 브랜드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개념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감성적, 마케팅적 무형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서 법적 권리가 확보된 제도적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업에 또 자신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상표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 요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하는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더 보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상표의 핵심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표 트레이드마크라고 하는 것은 브랜드와 달리 이제 법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표는 출처 표시와 품질 보증을 가장 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표시 기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애플도 있어도 되고 또 샤오미, 갤럭시 등등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휴대폰이지만은 그 상표를 통해서 출처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만든 상품인지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즉 상표는 출처 표시 기능을 가짐으로써 수많은 상품 중에서 원하는 생산자의 제품인 것을 혼동 없이 식별하게 하는 사회적 기제입니다. 상표로 보면 예를 들면 한국의 과자 이런 메이커다 롯데 할 수 있죠. 전자제품,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 등 있겠죠. 출처로 딱 그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표시하는 기능. 두 번째는 품질 보정 기능을 갖습니다. 상표는 동일한 상표는 일관된 품질을 가진다는 것을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만족했던 경험과 완벽하게 동일한 것으로서 동일한 퀄리티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안심과 믿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최근에 반도체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계없이 반도체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우리 한국을 예를 들면 삼성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의 제품들이 품질을 인정받아서 그런 것들이 수많은 다른 나라 국가에서도 뭐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것이 믿을만하다, 품질을 보증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표의 핵심 기능은 뭐다? 출처 표시와 품질 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표의 핵심 기능 다른 두 가지는 광고 선정과 또 자산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상표를 통해서 우리가 뭐 방송을 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TV, 또 극장에서도 광고가 나오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OTT, 즉 넷플릭스나 이런 그 프로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광고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 선정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광고를 하게 되면 홍보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상표 자체가 지니는 강력한 마케팅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표를 통해서 광고 선정을 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강하게 자극하고 단순한 문자나 심볼을 넘어서 기업이 전하고자 하는 아이덴티티와 라이프 스타일을 함축하여 홍보하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코카콜라 이런 부분들이 차가운 음료죠. 시원하게 하는 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겨울에 판매가 떨어지는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카콜라에서는 겨울을 나타내는 이렇게 서양의 널리 알려진 홀리데이 중에서 크리스마스가 있죠. 크리스마스를 나타내는 산타크로스의 빨간색 그리고 산타크로스의 턱에 있는 그 수염을 붙임으로써 흰 눈을 표시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카콜라라고 쓰여 있죠. 이걸 통해서 물론 시원한 맛 그리고 정열적인 맛 이런 것을 표시함으로써 겨울에도 믿고 마실 수 있다. 많이 마실 수 있다 하는 광고 선정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표의 네 번째 핵심 기능은 재산적 가치 기능입니다. 자산화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휴대폰이라든지 마우스라든지 TV, 안경 모든 것에 상표가 등록이 되는 인물에서 그것은 그 기업만 또 그 출원인 등록권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독점 배타적인 경제성 및 청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단순한 추상적 권리가 아니죠. 제3자에게 상표권을 유상 양도하거나 라이선스 로열티를 받거나 또 금융권 담보 설정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무형 자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표에는 네 가지 핵심 기능을 갖추고 있다.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하고 습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브랜드와 상표의 정의 및 핵심 차이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는 상표와 달리 상표는 법적 권리가 확보된 제도적 자산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브랜드는 그렇지 않고 느끼는 점입니다. 감성적, 또 마케팅적 무형자산, 어떤 기업이다. 어떤 기업에서 그래서 기술력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기업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기업이다 하는 이런 광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느끼는 점으로 표현되는 것 그런 가치를 브랜드라고 합니다. 머릿속으로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강산 푸르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뭐 하는 기업인가? 결국은 보면 예를 들면 뭐 생활용품, 뭐 티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기업은
강산을 푸르게 하는데 뭐 투자를 하거나 기여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랜드는 마케팅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무형적인 힘과 팬덤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K 컬처 그래가지고 많이 세계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BTS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게 팬덤이 아미라고 하는 팬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무형적인 힘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은 브랜드는 법적 등록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상표를 한번 본다면 상표는 법적 권리가 확보된 상표법에 의해서 10년간 등록받을 수 있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갱신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는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문자나 도형 상표를 넘어서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리 상표, 그리고 냄새 상표, 어떤 특정한 향기, 향수 이런 것들 있죠. 냄새, 또 입체적 형상,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해서 뒤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트레이드 드레스는 한국에는 없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이다 이렇게 한다면 휴대폰 테두리, 바젤, 라운드진 것, 사각형이다, 원형이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스피커 부분이 어느 쪽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딱 봐가지고 아 이거 어디 제품인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 이것을 보호하는 권리가 미국 디자인 특허에서 보호하는 트레이드 드레스입니다. 이런 건데 우리가 왜 한국 상표를 하면서 이런 걸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우리 한국 상품이라고 해도 국내에만 판매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판매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등록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어떤 트레이드 드레스의 형태로 입체적 형상을 냈다고 한다면 그걸 보호를 해줘야 되는, 또 보호를 안 하게 되면 침해가 되는 이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표는 브랜드 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허청, 지금은 이제 한국은 키포라고 해서 특허청이 있었는데 이제 지식재산처로 조직이 확대 개편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중국의 SIPO, 또 미국의 USPTO, 일본의 JPO 등등의 특허청, 특허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다음 2장에서는 실무적으로 브랜드 관리 및 성공 및 실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관리를 실제적으로 함으로써 글로벌 확장 전략의 양면성 그리고 보통 명칭화 예방을 위한 권리 보호의 현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브랜드 표준화 및 현지화 전략 이런 게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스타벅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스타벅스 스탠다디제이션, 그래서 스타벅스의 표준화 전략인데 어디를 가든 간에 전 세계 모든 매장에서 통일된 로고, 또 특유의 인테리어, 또 균일한 음료 기술을 적용하여 소비자가 세계 어디 가든 일관되고 친숙한 브랜드 경험을 느끼게 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화입니다. 그리고 현지화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맥도날드의 예를 들면 맥도날드의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글로벌 로컬라이제이션 이런 것이죠. 글로벌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인도의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를 개발한다든지 일본의 라이스버거 등 현지 문화를 반영하여 진입 장벽을 완전히 낮춘 전략을 현지화 전략, 즉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의 표준화 전략을 그림을 도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시장의 성공적인 리브랜딩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알려진 상표 브랜딩화한 것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개념을 접근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금융 플랫폼 토스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토스 많이 좀 사용하시나요? 기존의 파란색의 로고에서 3D 형태의 역동적인 푸른 입체 로고로 전면 리브랜딩함으로써 젊고 주도적인 금융 경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진로라고 해서 소주 음료죠. 줄인데 진로의 레트로 뉴트론, 옛날 두꺼비 캐릭터를 트렌디하고 친밀한 캐릭터로 재해석해서 MZ세대 청년 고객층에게 열렬한 지지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왜 뭐 일본이라든지 다른 데에서도 진로 브랜드가 아주 많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리브랜딩한 사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이던데요. 외국 브랜드죠.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던데 이것은 기존에는 중장년 중심 아웃도어 이미지를 과감 탈피하고 일상 데일리 웨어로 이렇게 변신하여서 고품격 캐주얼 아웃도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예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브랜드 관리 소홀과 또 보통 명칭화의 위험입니다. 이것은 오리온 초코파이 사례라고 하는데 오리온에서 초코파이를 이렇게 성표를 개발을 해가지고 제품도 내고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사, 뭐 L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단 도용하는 행위를 그냥 내버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리온에서 오리온 초코파이라고 등록을 이렇게 초코파이라는 이름을 했는데 L사에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초코파이 말을 쓰고 이제 자기 회사 뭐 예를 들면 롯데 초코파이 이런 식으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리온 초코파이에 참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 상표를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를 다른 데서 그냥 쓰도록 내비두고 하는 그래서 상표의 보통 명칭화로 인한 권리 상실이 인정받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된 상표가 무효가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브랜드 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리온 초코파이에 등록을 했는데 롯데에서 초코파이란 말을 새로 이제 오리온에서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초코파이를 그냥 보통 명사화 해버리고 롯데란 말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롯데에서 만든 초코파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이 시사점을 보면 오리온이 최초 개발한 초코파이는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제품군이었으나 경쟁사인 롯데 등의 무단 도용 행위에 대해 초기에 소극적 방어 조치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맛이 좋으니까 성표 보호에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그 결과 법원은 초코라는 파이라는 단어가 빵과 그죠? 빵과 초콜릿을 결합한 과자 카테고리 전체를 의미하는 보통 명칭으로 격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오리온의 독점 상표권을 부정하였다. 독점 상표권이었던 것을 부정해서 보통 명사화 시켜버렸다는 것이죠. 즉 보통 명사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명사가 됐다는 것으로서 독점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상표권 주요 분쟁 및 판례 분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원의 시각으로 보는 트레이드 드레스, 또 NFT 가상 세계, 그리고 실질적인 상표적 사용 경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외형 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 디자인이라 하는 것은 어떤 물품성이 있었죠. 그래서 가방, TV 뭐 이렇게 되면 그 고유한 외형, 물품성이 있을 때 디자인을 보호를 받는데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드레스는 뭔가 하면은 단순한 로고의 이미지를 넘어서 제품의 독창적인 크기, 형상, 모양, 색채 조합 등 직관적인 전반적인 외형 분위기로 출처 식별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폰을 쓰십니까? 안드로이드 폰을 씁니까? 예를 들어 아이폰을 쓴다 그러면 그 화면 또 베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아이폰 스타일이구나. 그리고 초기 아이폰에 나왔던 거 이제 밀어서 잠금 해제 이런 게 기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이런 게 있다면 아이폰에서 가장 먼저 했고 딱 보면 이건 아이폰이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다른 기업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디자인뿐은 아닌데 외형상의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전체적인 직관적인 전반적 외형 분위기로 권리를 갖는 것을 보호받는 것, 그걸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합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기업의 핵심 정체성과 상품 실물의 통합 설계가 이루어지는 현대 상품 개발은 매우 중요한 보호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애플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해서 애플과 삼성전자의 글로벌 수소전이 있는데요. 애플은 아이폰 특유의 둥근 모서리, 그렇죠? 또 전면 베젤, 홈 버튼 배치, 가운데 버튼이 있었던 거죠. 등 전체적인 외형적 형태, 이것을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하는데요. 브랜드 저사님은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특허나 문자를 넘어서 제품 패키징과 외관 디자인 정체성의 법률적 독점, 상표, 또 자산 성립 가능성을 증명한 선구적 판결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전통적으로 있던 것 외에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정체성을 알아야 되죠. 자, 이거 보겠습니다. 외형 디자인과 드레스 보호를 한 장 더 상표를 마련했는데요. 단순한 로고 이미지뿐만 아니라 제품의 독창적인 크기, 형상, 모양, 색채의 조합 등으로서 제품의 전반적이고 직관적인 외형 분위기가 출처의 주역이 되는 것은 개념이다. 이런 것입니다. 딱 보면 이게 뭐 어디 거다 이런 거. 예를 들면 헤어드라이어도 이런 것은 뭐 다이슨이나 이런 제품들인데 딱 보면 그런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태들이 전적으로 봐가지고 먼저 개발했다고 한다면 그걸 보고를 받는 것이죠. 이것은 기업 핵심 정체성이 상품 실물의 모양과 통합 설계되는 현대 상품 개발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애플과 삼성 소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아이폰 트레이드 드레스에는 모서리 둥근 것, 또 전면 베젤 부분이 이렇게 있죠. 또 홈 버튼이 가운데 있는 것, 이런 것들. 이것은 전통 특허나 문자를 넘어서 제품 패키징과 외관 디자인 정체성이 중요하게 된 것이고, 독점 상표 자산으로 성립할 수 있음을 세상에 증명한 선구적인 판결인 것입니다. 자, 다음은 디지털 가상 세계와 메타버스 상표 침해. 이것은 에르메스 사건이라고 합니다. 에르메스의 메타버기인데요. 한 디지털 아티스트가 에르메스 이제 아주 고가의 이런 제품 상품인데, 에르메스 상징적인 버킨 백을 모티프로 해가지고 모피를 씌운 독특한 형태의 가상 3D 이미지 NFT를 제작 유통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에르메스 가방인데 여기다가 모피를 씌운 이런 형태로 했죠. 그런 것이죠. 여기에서 미국 법원의 최종 판단은 가상 공간에서 발생한 무단 사용 및 디지털 아트 창작이라고 하더라도 현실 세계 오프라인 명품 브랜드의 출처를 극심하게 오인 혼동하게 만들어 상표권을 희석했다고 판단하여 침해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판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저명상표의 보호 범위와 브랜드 희석화, 이건 버버리 노래방 사건, 그리고 샤넬 유흥업소 무단 사용 사건이 있는데, 샤넬이라고 한다면 유명한 향수로 알려진 것이죠. 근데 한국에서 한 유흥업소가 간판에 전 세계적인 저명 브랜드인 샤넬 명칭하고 로고 마크 부위를 부착하고 영업을 한 것이에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받는가 하면 소비자의 직접적 오인 가능성은 적지라도 향수하고 유흥업소와는 다르더라도 해당 상표가 지닌 고급스러운 가치가 유흥업소로 인해 질적으로 극심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명 상표의 전형적인 브랜드 명성과 품격을 하락시키는 딜루션, 희석화 법률을 적용하여 강하게 처벌하고 금지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 장소에 따른 상표적 사용 판단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의 소니라고 전자 리모컨 TV 아주 유명한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 있죠. 이걸 보면 다른 기업에서 리모컨에다가 요지를 보면 소니의 승인 없이 회로 내부 기판, 그러니까 리모컨을 이제 뚜껑을 열어야만 볼 수 있는 것, 내부 회로 기판에 소니 글자가 표기된 제품을 유통했다고 하면, 이랬다고 해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대부분에서는 직접 분해하거나 파괴에 없는 한 소니 상표 표장이 일상적으로 시각으로 인지되지 않는다라고 본 것이죠. 이렇게 돼서 상표법상 본연의 기능인 출처 표시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죠.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면서 상표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 장소에 따른 상표적 사용 판단 기준을 판례가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진정상품 병행 수입과 국내 상품권 효력입니다. 스타크래프트 게임 병행 수입 사건. 이 병행 수입 사건은 원품을 다른 채널을 통해 가져오는 것입니다. 대부분 판결을 보면 제3자가 합법적으로 해외 상표권자로부터 정식 구매한 스타크래프트 게임 패키지를 한국으로 직접 수입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그런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해외 정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내 지식재산 시장 내 자유 경쟁을 촉진하는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므로 합법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병행 수입이 적법하기 위한 3대 요건으로서 출처가 동일할 것, 또 품질의 실질 차이가 부재하다는 것, 상표 독점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실무 브랜드 구축 및 방어 전략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이제 2D 상표, 문자로그 상표가 82%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트레이드 드레스 입시 영상이 12%, 그리고 소리, 색채, 기타 비전통적인 포장 6%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상표 보호 및 방어 실무로도 맵을 보면 권리와 글로벌 또 감시, 대응 이런 것을 통해서 자산을 보호해야 되는 전략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브랜드와 상표를 중심으로서 지식재산권의 실제 판례, 글로벌 사례 등을 가지고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학습이 되기를 바라고 질문이 있으면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